자,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과학교육론 기출 해설 과정을 여러분하고 함께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은 거의 10주 더하기 10주, 그러니까 레벨 1이 10주, 아마 11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주 더하기 11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레벨 1, 그 다음에 레벨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교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 바퀴를 돌리면 좋겠다라는 과정에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퀴가 바로 뭐냐면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가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핵심 개념 위주로 한 바퀴를 돌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2는 이게 통합 문제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통합 문제들 통해서 세 번째 바퀴를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아마 패키지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거기에 Q 플러스 1, 그 다음에 Q 플러스 2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Q 플러스 1은 뭐냐면 이론 강의에서 있었던 쪽지 시험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를 묶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굳이 그 교재를 사지 않으셔도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쪽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 쪽지 시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강의는 원데이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냥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침부터 해서 저녁 6시인가 7시에 끝났으니까 한 7, 8시간으로 모의고사를 쪽지 시험을 전부 풀면서 이론을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Q 플러스 2가 있는데, Q 플러스 2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출 과정이죠. 기출 과정에서 매 약간은 모의고사가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수업 전에 와서, 여러분 2시에 와서 모의고사를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채점한 다음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했었던 모의고사를 묶은 것이 바로 Q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Q 플러스 3는 2002년도에 모의고사를 묶은 거. 그 다음에 Q 플러스 4는 2023년도 대비 모의고사를 묶은 거. 그렇게 Q 플러스 4까지 나왔고, 올해 여름에 Q 플러스 5가 나오죠. 이거는 2024년도 모의고사를 묶은 교재를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출 레벨 1을 하면서, 여러분 이론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죠. 이론 교재를 가지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읽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읽고 오고 옆에 여러분이 꼭 부족한 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장. 여러분이 연습장 난 무거워서 못 가져 다니겠다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책을 많이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뭐냐면 그냥 A4 용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 한두 장?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책상에다가 어디 한 칸에다가 넣어놓고,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뭔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따가 수업 끝난 다음에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잊어버려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연습장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날 내가 뭐 적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빨리 필기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잔소리는 계속 할 테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고득점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개교 기념일이라고 합격자가 오늘 왔다가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과교론에서 한 1점 정도 감점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점 정도 감점이 되면 거기서 벌써 23점을 확보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전공에서 반만 맞아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교육학도 점차 조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잘해놓고
그 다음에 덧붙여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그것조차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확보해 놓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한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을 쓴다. 장황하게 쓰는 건 아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을 쓰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 수업에. 그래서 고득점을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이 문제풀이반이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느슨하게 있을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동시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 푸는 거를 들으려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똑같이 문제를 읽고 똑같이 나보다 빨리 한 발 먼저 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네? 이거는 같구나. 이거는 다르구나.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랑 대조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에 벌써 2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풀고 내가 저 사람이 푸는 거를 듣고 그 다음에 푼 걸 듣고 난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다 복습이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나 아니면 오늘 수업이 끝나면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짧게 복습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키워드 찾아내기.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느슨하게 넋놓고 문제 읽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서 키워드 찾아내기, 그 다음에 포인트 찾기. 어느 부분이 바로 답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될까? 여러분 이걸 찾고 이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패턴을 찾기. 보니까 라카토스 문제가 나오면 꼭 이런 거 물어보더라. 핵과 보호대를 찾는 거 문제가 나오던지 발견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 이론과 관련해서 개념 변화와 관련지어서 문제가 나오던지 그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외워두면 훨씬 답을 쓰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과학의 본성 단원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본성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과학의 본성에 단원 이 목차를 외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차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이게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을 딱 하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2가지 관점이 있지. 그러면서 전통에서는 어떻고 현대에서는 어떻고 과학 지식인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본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바로 2번째는 과학적 방법이죠. 이런 과학 지식이 형성될 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론을 들었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과학적 방법은 과학 철학적 관점이자 과학 철학적 사고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가장 비슷한 방법 용어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3번째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지식이 형성되는데 사용했던 논리적 사고이자 사고 방법들이라면 사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답을 찾는 탐구 활동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과학적 탐구다라는 거죠. 이 과학적 탐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탐구 유형에 어떤 것이 있던가. 여러분 우리가 탐구를 실험으로 보는 경향도 있던데 우리가 대표적인 실험은 2가지가 있더라. 예증이냐 아니면 탐색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탐구라는 것도 대표적인 2가지가 있더라. 쿤과 관련 지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탐구?
안정적인 탐구, 유동적인 탐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탐구를 할 때는 탐구 과정 기능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기초탐구, 통합탐구 이런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밭이잖아요. 1단원이 가장 진도가 느린 이유는 1단원을 잘 해놓으면 뒷부분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는 과학 이론의 특성과 변화입니다. 바로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과학 지식은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법칙이나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모형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누적적이냐, 진화적이냐, 격변적이냐, 점진적이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전통적인 어떤 경험주의, 실증주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 포퍼라든지 라카토스라든지 뭐 쿤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과학 이론이 변화되는데 이 이론이 다 똑같은 수준은 또 아니더라. 올해 화학에서 처음으로 이론의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기어리라는 사람의 평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기어리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 아셨죠? 이론의 수준이 다르니까 이론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게 과학의 본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에서 이런 과학의 본성이나 철학 파트가 많이 배우질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단원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는 우리 정확하게 읽자. 그리고 포인트 찾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과학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를 보면 짧죠. 아주 옛날 문제죠. 97년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적합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이죠. 최선을 고르라는 겁니다. 1번. 여러분 과학적 상상력을 기르는데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죠. 상상력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 학문 탐구의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 그렇죠. 탐구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과학적 탐구가. 3번. 과학은 문화 발전의 자취를 가시화해준다. 그렇죠. 문화 발전 안에 과학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4번. 과학은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4개 중에 누가 더 제일 맞는 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학의 특성을 조금 다르게 이 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 지식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과학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이란 자연현상에 대한,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체계인데 그냥 설명체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구성한 설명체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과학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참이라고 믿고자 하는 신념이자 정당화하고자 하는 증거이자 바로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웅얼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과학을 왜 하는 거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진리고 그렇죠? 귀납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됐으니까. 하지만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설명체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 지식을 가장 적합하게 얘기하려고 여기서 하는 거는 누굽니까? 여러분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왜
스파르타 시대에 그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을 과학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의 시작은 언제로 보냐면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찰과 그렇죠. 관찰과 측정만으로는 그건 그냥 사실이자 데이터만 우리가 모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4번이죠. 뭔가 규칙성을 탐구하고 물론 법칙이죠. 규칙성을 탐구하면서 일반화를 해낼 거 아닙니까? 이게 귀납이잖아요.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귀납이고 귀납은 법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으로 일반화시키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 1, 2, 3번도 과학을 함으로써 생기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건 설명을 하느냐, 자연현상의 설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을 하는 목적 5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기술, 데이터를 여러분 측정하고 우리가 모집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고, 아셨죠?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죠? 그래서 과학의 5가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통제하려고 가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술과 설명은 이미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설명을 비교하는 건 되었으니까 기억하셔야죠.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갑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실에다가 줄여놓으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팩트죠. 팩트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거죠. 그러면 1번입니다. 관찰로부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러면 여기 또 과학적 사실 줄여놓고 옳지 않은 것 줄여놓고 1번 관찰로부터 얻은 체계적인 진술이다. 관찰을 진술했다. 맞아. 그렇죠? 맞죠? 2번 여러 도구를 통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 이거죠. 자, 여기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면 일단 넘어가요. 3번 이해된 여러 개념들과 관계된 진술이다 라고 했죠. 개념들과 관계된 진술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과학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성 요소가 뭐냐면 사실, 개념, 법칙, 원리, 그리고 이론, 뭐 가설, 모형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과 개념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여러 개념과 관계된 진술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개념의 정의가 뭡니까?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 우리가 사실로부터 알아낸 사물이나 현상 이런 것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이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과 관계된 진술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개념이 사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아시겠죠? 4번입니다.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한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감이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그냥 진술한 거죠. 발견되는 거죠. 관찰한 거죠. 관찰하고 측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의심적인 게 2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 왜 사실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실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도구 때문에 함정을 판 거예요. 아니 도구를 통해서 실험한 게 측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값을 읽은 게 측정이죠.
근데 실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험이라는 거는 변인통제가 들어가죠. 변인통제를 했다는 거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뭔가 문제인식이나 가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 도출까지 간 건데 이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과 결론 도출은 전혀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험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함정이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을 보니까 화학 분야의 교육 연구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보였죠? 여러분 누구 얘기 나왔습니까? 모형입니다. 주쳐놓으세요. 여러분 재작년에 생명과학 전공에서 이론과 모형의 차이를 써라.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즘 이런 식으로 쪼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쪼잔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론에서 인출 연습했던 그 개념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론이 뭡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여러분 모형은 뭡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아셨죠? 왜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설명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 설명체계들이 어떻더냐. 여러분 어땠어요? 굉장히 추상적이더라.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걸 도저히 설명하려면 우리는 뭔가 이거를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체화시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게 바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 모형이 그거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형하면 또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출하는 연습은 여러분 뭐 스터디에 모여서 쓰고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형이 뭐야? 모형이 다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연습장에다가 모형 찾아보자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이란 여러분 현상이나 사물이나 실험 결과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실험 결과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아셨죠? 도구로서 활용을 한 것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나면 이 모형을 통해서 또 다른 실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모형을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잠정적이지만 모형도 잠정적입니다. 모형도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형도 변화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근데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올해 또 나왔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다 밭이에요, 밭.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기출에서 절대 80%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많이 나오면 90%까지도 나와요. 기출을 그러면 똑같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도 나왔잖아요. 모형의 한계가 뭡니까? 실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잘못 사용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1번 화학학습 지도를 할 때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화학의 학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라. 이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줄쳐놓으세요. 근데 화학과 관련지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화생지 모두 모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물리하고 화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리하고 화학은 뭐냐면 입자적인 수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 분자, 전자, 입자 이런 수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학습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학생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학생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주는 게 왜 이해에 도움이 되나요? 피아제 이론으로 얘기해봐요.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게 왜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피아제 관점에서는 뭡니까?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게
학생의 준비도, 학습 준비도에 맞춰서 학습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브루너로 얘기해봐요. 브루너도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춰서 표현, 양식을 달리하면 어떤 내용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각화시켜주는 게 학생들의 그 인지발달 수준에 맞는 표현 양식을 맞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오스벨, 비고츠키,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그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왜 이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그렇게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생물도 어떻습니까?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입자 수준에서 봐야 되는 것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죠. 여러분 지구과학은 어떻습니까? 지구과학은요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주 같은 곳은 직접 너무 거대하고 그렇죠. 너무 거시적이고 그리고 직접 관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각 전공별 특성에 맞게 이 문장을 한 문장 만드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분자 모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여러분 분자 모형이 나올 때가 또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자 모형은 공과 막대 모형과 공간 채움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이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라. 이랬죠. 자, 일단 공과 막대 모형 줄쳐놓고요. 공간 채움 모형 줄쳐놓고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모형의 장단점을 설명해라. 이랬죠. 모형의 장단점 줄쳐놓으세요. 자, 이거는 템플릿입니다. 여러분 모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점. 여러분 일단 어떤 수업 전략이나 모형이나 그러니까 수업 방법이나 전략의 장점은 무조건 3가지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3가지는 뭐냐면 1번 인지, 2번 탐구, 3번 정의 태도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형이나 비유는 1번 인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2번 정의. 왜냐하면 친숙하고 시각화시켜주니까 애들이 모형을 활용하면 훨씬 좋아합니다. 그렇죠? 학습 태도가 높아지고 흥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3번 탐구. 모형을 활용해서 탐구를 하면 탐구 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미시적이니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해를 높인다. 그 다음에 흥미, 수업 태도 아니면 참여도 이걸 높인다. 이게 2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점. 여러분 아까도 나왔잖아요. 단점이 뭐라고요? 이게 실제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답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화학이라고 콕 찍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 출제자님이 요구하는 답은 뭘까? 여러분 맨날 이것만 따따따따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요구하는 요즘의 최신 답은 뭐냐? 장점이 뭐냐? 이해를 쓸 때 그냥 이해를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쓸 때 특징이 뭐냐면 공유 속성을 대응시킴으로써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뭐 시각화, 구체화 이것만 쓰면 안 되고 공유 속성을 이거를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요 속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점은 오개념이 높아진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오개념을 높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2%가 부족한 거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뭐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공유 속성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데? 비공유 속성. 여러분 공유 속성과 비공유 속성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유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얘가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표 개념입니다. 자, 모형이 목표 개념을 설명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것처럼 이것처럼 이러하다, 세모처럼 세모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대응이 되니까 이럴 때는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좀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까만 거가 있긴 하지만 얘랑 달라요. 그러면 얘네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공유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한계점이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공과 막대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물화생지 전부 분자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물 분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다 나왔으니까 물은 H2O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H2O를 공과 막대 모형으로 여러분 그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은요 중학교에 가면 그 뻥튀기 과자 같은 거 다 사다 놓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뻥튀기 과자 그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볼 있잖아요. 그 볼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거 끼워서 여기는 산소 여기는 수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물 분자는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게 바로 공과 막대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공간 체험 모형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화학에서만 주로 쓰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컴퓨터나 아니면은 시각적인 도구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간 체험이라고 그래서 산소가 이러면 수소가 약간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공간 체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상식 정도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알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한계점은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의 한계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분자에 이런 막대기 이쑤시개 같은 막대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 체험 모형의 한계는 뭐냐? 이런 거를 보완은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약간 겹치면서 보완은 했지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모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 칠판이던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것조차도 계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자의 운동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전공자분들은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아 그런 걸 찾는 거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화학 전공자분은 해설서에 이게 다 써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여러분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모형 쪽지 시험 나오겠죠? 여러분 모형에 대한 쪽지 시험 나옵니다. 모형의 정의, 모형의 한계점, 모형이 이론을 형성하는 데도 좋지만 과학학습 지도를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모형도 시험에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모형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죠. 모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또 다른 현상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주어진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유전에 관련된 개념, 이론, 가설을 진술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 아래 사실하고 법칙은 나왔는데 개념, 이론, 가설을 진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살아 있습니다.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쓰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진술하는 거. 여러분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가 사실에 속하는 사물이나 현상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증거 속성. 이런 법칙은 무엇입니까? 개념 간의 관계. 이런 원리는 무엇입니까? 개념들의 관계. 그러니까 3개 이상. 그래서 법칙들이 있을 때 그 법칙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관계. 아시죠? 그런 걸 설명하는 거다.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은 여러분 얘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론이라는 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 왜라는 설명체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설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인데 여러분 이것도 잠정적인 설명체계다.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이론도 잠정성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모형은 뭐다? 여러분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사실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조사했더니 주름진 씨가 뭐 이렇게 나왔다. 둥근 씨가 몇 개, 주름진 씨가 몇 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개념을 적어야 되잖아요. 개념은 과학적 용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단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들어있거나 법칙에 들어있는 주요 단어를 써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두, 둥근시, 주름진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그리고 유전이니까 뭐 유전도 써도 됩니다. 그런 용어를 쓰면 되겠죠. 여러분 법칙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념 간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규칙성이 나타난 거니까 앞에 사실로부터 둥근시와 주름진시가 몇 대 몇이더라. 경향성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게 법칙입니다. 관계니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거는 여기서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입니다. 상관. 아셨죠? 규칙과 관련된. 자 그러면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은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전 모르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전공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쓸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쓸 때는 사실하고 법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론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왜라는 그 설명을 해야 되죠? 왜 3대1이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 둥근시 유전자, 뭐 주름진시 유전자 인자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입자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입자. 여러분 입자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형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물리도 화학도 지구과학도 생물도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냐면 이 사실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야 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화학에서도 기출이 된 문제가 있었죠. 보일의 법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압력이 높아졌더니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이때 이론은 뭡니까? 왜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론을 쓸 때는 입자나 모형을 활용해라. 그래서 설명하면 된다. 아셨죠? 여러분 가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설은요 이론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설이란 여러분 결론 여러분 이게 맞다라고 친다면 결론 도출에 대해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결론 도출을 통한 내용이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설명하는 거잖아요. 결론 도출도 설명이고 이론도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은 이론과 비슷하게 쓰고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가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생명과학 내용이니까 자세하게는 안 쓰지만 여러분이 해설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쓰는 방법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5번보다 6번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6번 먼저 보죠. 여러분 6번을 보니까 아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화학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아까 생물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셨죠? 이렇게 이게 과목마다 이렇게 몇 년 건너서 나오거나 연달아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화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때는 샤를로 나오고 최근에 보일레 법칙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봐요. 지식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의 구성 요소일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누굽니까? 분자. 왜요? 분자는 무엇입니까? 모형. 여러분 모형이니까 이거는 지식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됩니까?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셨죠? 분자, 원자, 전자, 유전자 이런 거 활용하면은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모형이다,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집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찾아보겠습니까? 개념? 온도, 풍선의 부피. 부피, 이게 있죠. 풍선은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온도와 부피가 개념이에요. 그런데 올라간다, 커진다. 비례관계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개념 간의 관계죠. 두 개념의 관계니까 이건 뭡니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25도씨에서 풍선의 길이가 21.2cm 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 포인트는 누굽니까? 21.2cm 이다. 이건 뭡니까? 측정이죠, 측정. 측정값이기 때문에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설문지 설문 결과입니다. 이랬죠. 자, 여기 줄 쳐야죠. 어디다가 주실 거예요? 과학의 본성 설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점수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긍정적인 게 점수가 높고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아야 되죠? 여러분 과학의 본성을 검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까? 현대 인식론적 관점을 가져야지 점수가 높아야 되고 전통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자, 먼저 문제로 갑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설문조사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1번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예비교사가 있다. 이 예비교사는 A하고 B 중에 누구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적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답을 쓸 때 A와 B 중 누구냐 그랬으니까 A 또는 B 이렇게 쓰고 다음에 이유를 적어라 그랬으니까 이유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친절하게 교사, 이유 이렇게 줬지만 요즘은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박스 내용을 봅시다.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탐구는 사실은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칙과 관찰 사실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랬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낌이 왔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이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셨어요? 어디예요? 객관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벌써 전통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객관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인식론에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느낌 오죠? 여기서의 포인트도 어디입니까?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과학적 탐구 방법이 존재한다. 전통적 인식론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자를 찾아라. 자,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설문 문항을 알아야지만 채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괄호 안에 숫자를 써라. 강하게 동의하면 5, 동의하면 4, 중립 3, 부정 2, 강한 부정은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검사 방식의 평가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평정법이 왜 안 됩니까? 리커트 척도란 모든 여러분 지문에 대한 답지가 동일하다. 아셨죠? 근데 평정법은 뭐다? 문제마다 답지가 다르다. 아셨죠? 이거는 리커트 척도입니다. 5단계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리커트 척도를 계산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주의할 점, 그렇죠. 역배점. 여러분 교육학에서 나왔다면서요. 역배점이잖아요. 역배점. 여러분 역배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과학의 본성 검사는 긍정적인 게 현대인식론이고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철학이라는 게 사실 답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여간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을 답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일수록 긍정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번해봐요.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현대예요? 전통이에요? 현대인식론이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실험적 사실이 뭐냐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중학교 실험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얼음을 미리 얼려놨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얼음을 미리 얼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뜨거운 물을 그냥 지금 식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걸 그냥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만 찬물을 얼렸을 때보다 뜨거운 물을 냉동실에 넣고 얼렸을 때 더 빨리 오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럴 리가 있냐 신경을 안 썼어요. 교사는. 하지만 나중에 그 교사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그 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랑 얘기해서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지금도 그게 완전한 해답이 있다고는 아직은 안 알려지긴 하지만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이가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결과를 얻더라도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번입니다. 과학적 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굽니까? 합의. 여러분 합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식론의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 중에 전통적 방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은 없어. 전통적 인식론에서 한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모두 중요해. 직관, 꿈, 영감, 은유 이런 것조차도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과학적 방법이 된다. 최근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현대입니다. 답안해봐요.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이론이 존재한다. 여러분 포인트가 뭐예요? 절대적 이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전통이잖아요. 라번해봐요.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뭔가 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입니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검사지에서 봤을 때는 현대인식론이 긍정이 돼야 되니까 다번하고 라번이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번하고 라번은 역배점을 해야죠. 그러니까 1점이 아니라 역배점 하면 5점, 1점이 아니라 5점, 얘는 1점, 얘는 1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다가 총점을 써보는 거예요. 총점을 써보니까 여러분 A는 19점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5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그냥 뭐 얘는 높고 얘는 낮으니까 얘는 A는 현대고 B는 전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리커트 척도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A가 19점이죠? 여러분, B는 5점이죠? 여러분, 이게 총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평균을 내봅니다. 아셨죠? 평균을 내보니까 여러분, 이게 네문항이었잖아요. 여러분, 4로 이걸 나눠보니까 약 얼마가 됩니까? 4점, 뭐 거의 얼마가 되죠? 4점에다가 16이니까 거의 뭐 7, 뭐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걸 4로 나누면 1점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계, 옛날에는 교육학에 통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통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통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카이스케어, 아노바, 앙코바 이런 것까지 다시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본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해석할 때 뭐냐면 아까 5단계 리커트 척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5단계 리커트 척도는 최하점이 1점이고 최고점이 5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중앙값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값은 순서대로 했을 때 중앙값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중앙값은 2분의 최저값 더하기 최고값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값이 1점이고 최고값이 5점이니까 이거를 2로 나누니까 3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앙값이 3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3점이면 평균인데 중앙인데 여러분, 얘는 4점 얼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값 이상이므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중앙값 이하므로 전통적인 인식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A가 현대고 B가 전통이죠.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판단 이유를 뭐라고 적어야 돼요? 판단 이유 뭐라고 적어요? B의 총점은 5점이고 평균을 내보니까 1점 얼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안 내도 괜찮습니다. 중앙값 이하기 때문에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을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통계 처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크니까 현대고 작으니까 전통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A와 B 중 어느 예비교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인가, 또 이유도 적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얘는 답이 보이는 걸로 답을 빨리빨리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야 됩니다.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고 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스스로 복제되고 RNA와 거쳐서 단백질로 발현된다는 중심 원리를 제안했다. 이 원리는 DNA 유전 정보의 흐름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태민이 이게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을 알아내면서 중심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크릭의 중심 원리가 나중에 태민이 이런 거를 알아내면서 크릭의 중심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죠. 자, 그리고 아까 B를 근거를 쓸 때 B가 이렇고 여러분 지문의 내용도 왜 전통인지 아까 줄쳤던 거 생각하면서 같이 써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은 아까 객관적인 관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탐구 방식이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인데 B는 점수가 이렇고 평균이 이래서 중앙값 이하니까 전통적 인식론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어떻게 쓰면 돼요? 지문에서 보면 태민에 의해 크릭의 중심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지식이 변할 수 있다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대인식론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A이다. A는 총점이 이거고 평균이 이래서 중앙값 이상이니까 현대인식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는 연습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보세요. 지구과학사를 살펴보면 지구과학의 지식은 움직이지 않는 대륙이 동설, 판구조론으로 2번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 등과 같이 발달되어 왔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과학사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특성을 이 두 줄 이내로 쓰시오. 이랬습니다. 과학 지식의 특성. 여러분 1번에서 보이는 거 뭡니까?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동했다가 판구조론으로, 천동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뭡니까? 지식의 잠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쓰면, 한마디면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지만 문장으로 쓰면 뭐예요?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인적 설명과 그 다음에 궁극적인 설명이 함께 요구가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시험 공부라는 거는 파고들어서 원리를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우리가 그거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근인과 궁극이라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근인적 측면과 같은 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론적인 측면. 여러분 또 무슨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기계론적인 측면. 여러분 기계론이나 환원론이나 근인론적인 측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외우던지 얘네들 세 개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원론이 뭐예요? 숲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요소를 보라. 바로 분석주의와 관련지어서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면 동물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거의 어떤 메커니즘을 따르는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교한 기계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인이죠. 여러분 궁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인론이자 여러분 그리고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했죠. 저도 이게 옛날에는 막 안 외워져가지고 옛날에 제가 외울 때는 원인이 진짜 궁금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원인이 진짜 궁금해. 그러면 원인, 진, 궁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근인이고 기계의 환원일 거야. 이렇게 연결하니까 얘가 이것만 딱 외우니까 그냥 좀 이제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론, 진화론, 궁극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아시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처럼 어쩌다 보니까 점점 뭐 선택이 되고 아니면은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게 진화론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은
학교 생물 수업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여기다 줄쳐놓고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자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근인론적하고 궁극론은 화학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은 학교 생물 수업에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명 현상은 다차원이다.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다. 다차원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의 설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론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 발현성 뭐 이런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발현성 기억나십니까? 창발성? 이번에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발현성, 창발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시스템적인 속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정 3에 제시된 설명이 근인인지 궁극인지 판단하고 근거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찾아봐요. 과정 3에 제시된 설명이 근인이냐 궁극이냐. 여러분 이거 먼저 찾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현상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 혼자에 의해 나타나며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니까 상염색체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입자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죠?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어떤 법칙이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인론적이다. 진화가 아니잖아요. 법칙은 규칙성이 나타나고 메커니즘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처럼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근인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한 다른 유형의 설명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추가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궁극적인 관점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궁극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면 됩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은 생명과학 전공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쓰진 않아도 되지만 포인트를 이렇게 잡자. 요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9번입니다. 그럼 9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생명체는 환원성뿐만 아니라 발현적 특성도 매우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맨날 나오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환원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환원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환원론적인 관점이구나. 근인이구나. 근인은 기계론이구나. 여러분 분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구나. 메커니즘 관점에서 설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가 발현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발현성은 창발성이라고 그랬죠. 창발성이 바로 이머전트 프로퍼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머전트 바로 프로퍼티라는 것입니다. 창발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근데 답을 쓸 때 이걸 쓰시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창발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마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왜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는 그냥 점일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원이구나. 뭔가 형태로 인식한다. 분명히 점밖에 없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린 이어서 생각한다. 사실 이런 데서부터 나왔지만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고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전 단계에서는 없었던 성질이 이전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성질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세포 하나에서 있었던 것과 달리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세포가 분열되면서 이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나는 움직일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포로 생각할 때는 세포가 어디 걷거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물에서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에서는 어떤 현상이 창발성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에서는 어떤 게 창발성이 있겠어요? 전기회로요. 여러분, 전기회로를 생각하면 꼬마 전구, 전선,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배터리, 전지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각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그냥 각자 속성이지만 걔네를 회로를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모터를 돌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이전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화학 너무 많죠. 여러분, 물질 자체가 분자나 물질 자체 아니면 반응 자체 전부 다 창발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물 분자 이거 있잖아요. 물 수소 2개랑 산소가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수소나 산소로 있을 때는 물의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되고 나서는 전혀 수소나 산소와는 전혀 다른 대단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지구과학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구과학도 예를 들면 대기 현상들 있잖아요. 그냥 수증기가 여러분 강에서 수증기가 증발했을 뿐인데 알고 났더니 그게 구름이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 구름이 더 많아지니까 갑자기 태풍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창발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거예요. 수소 2개가 만나서 산소 하나 됐으니까 H2O가 됐는데 전혀 이전하고는 다른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게 창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 과정 2에는 지으류의 환원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들어가게, 과정 3에서는 발현적 특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들어가도록 적절한 수업 내용을 문장으로 쓰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공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균류와 조류 간의 공생을 주제로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생물 내용이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는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인론적으로 환원론적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균류나 아니면 조류나 전부 구성 요소는 어떻게 생겼고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서 이 균류가 어떻게 생겼냐면 조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명 활동을 하냐면 이런 거를 설명하면 근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과정 3에서 창발성으로 설명해라. 그럼 뭐가 되냐면 조류끼리 살 때나 균류만 있을 때는 얘네들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네 둘이 공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창발성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써놨는데 여러분은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인이나 환원은 구성 요소, 구조 아니면 메커니즘,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명 활동을 한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만 창발성은 각각에 있을 때와 다르게 둘이 공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10번하고 11번은 같은 문제니까.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명왕성은 그동안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국제천문연맹은 표결을 통해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장 안에도 줄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줄치고 싶으세요? 국제천문연맹 줄쳐 놓으세요. 그거 뭡니까? 과학자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과학자 사회에서 여러분 표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야죠. 여러분 표결했다. 그래서 재분류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 거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원래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표결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이 아니라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나타난 거죠. 지식이 변했죠. 자, 이러한 과학 지식 형성 과정의 특징을 여러분 여기 줄쳐야죠. 과학 지식 형성 과정의 특징 줄쳐놓고요.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낼 때 항상 말을 바꿔서 낸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 지식의 특징,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의 본성 이렇게 하나로 내는 게 아니라 말을 맨날 바꾸지만 콩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의 특징 이게 다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쿤 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니는 한계와 관련 지역 설명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쿤 이전의 과학 철학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쿤 이전과 쿤 이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아까 4단원에서 누적, 진화, 겹변, 점진 이렇게 되는데 쿤은 겹변 모형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화론을 주장했던 포퍼나 라카토스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포퍼와 쿤의 논쟁이 엄청나게 대단한 논쟁 그 책도 있잖아요. 되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보세요. 포퍼와 쿤의 논쟁이 있을 정도로 다 동시대인입니다. 하지만 쿤 이전과 쿤 이후로 나누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 누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벽돌을 쌓듯이 계속적으로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이 누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축적이 되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는 보존과 여러분 일부 대체가 되는 거. 여러분 변화가 대체가 조금은 변형이 되잖아요. 보존과 대체를 모두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그래도 보존은 일부 되고 일부가 수정이 보완이 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라카토스 관점에서는 보호대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일부 대체가 변화가 되는 거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쿤의 겹변 모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과학 혁명이론이라고 얘기하죠. 혁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C1이 C2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체라고 쓰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하면 보존과 일부 변화가 되는 거. 여러분 일부 변화가 되는 거는 인정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대체가 된다라고는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겹변 모형에서 이게 쿤 이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존의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쿤 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니는 한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여러분 쿤 이전이라고 하면 약간은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을 갖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쿤 이후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이렇게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물학에서 이러한 사례를 하나 찾아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각 과목마다 하나씩 찾아봐요. 물리에서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빛의 성질 설명 있잖아요. 뭐 입자성이, 파동성이, 입자성이 되었거나 이런 거. 화학에서 대표적인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그 플로지스톤의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플로지스톤설에서 연소설로 된 거. 여러분 생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물도 우리가 유전현상을 설명할 때 연속설에서 입자설로 가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세포의 수가 변환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구과학은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되거나 이런 대표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명왕성이 그동안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최근에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의 특성을 쿤 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니는 한계와 관련지어 설명이라 똑같죠. IAU가 결정하게 된 과학적 배경을 쓰시오. 이거는 지구과학 전공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12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